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어쩌면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바로 동양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양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발명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고 그들. 이 아주 근본적인 구도 말이죠. 유럽은 우리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과는 다른 뭔가 좀 가상의 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비유럽인이었죠. 이 간단한 구분이 나중에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아이디어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리엔탈리즘. 근데 이게 그냥 동양에 대한 편견 같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겁니다. 동양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제함으로써 실제로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권위를 휘두르려 했던 하나의 거대한 권력 시스템 그 자체였던 거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글에 있습니다. 수많은 책과 기록들, 바로 텍스트가 그 시작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문학작품, 무슨 정치 선전물, 신문기사, 여행기, 심지어는 아주 진지한 학술 연구까지 온갖 종류의 텍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양은 이런 곳이다 라는 이미지를 막 쏟아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용하고 참조하면서 마치 거대한 벽돌을 쌓듯이 아주 견고한 지식의 성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핵심을 찌릅니다. 책은 사자가 사납다고 말한다. 그러면 책의 권위가 사자를 사납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텍스트가 단순히 동양을 묘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동양이라는 현실 자체를 아예 창조해버린 거죠. 책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책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은 다시 책의 권위를 실어주는 이 완벽한 순환고리,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진 동양의 모습은 실제와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텍스트 속 동양은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하고 신비롭고 비이성적인, 그냥 서양인들에 위한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실제 동양은 어땠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공간이었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미지를 왜곡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엔 아주 분명하고도 냉정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 작가 플로베르가 쓴 글을 한번 볼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카이로의 한 광대가 시장에서 여자를 사와서는 가게 준열대에 앉혀놓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가게 주인이 옆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묘사입니다. 이 글을 읽는 서양인들 머릿속에 동양은 어떤 이미지로 남았을까요? 상식 밖의 귀괴하고 타락한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간.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그려진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수많은 텍스트들이 힘을 합쳐서 동양이라는 공간을 서양의 시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 관객도 감독도 심지어 배우들까지도 전부 유럽 관객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무대 뒤의 진짜 현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이디어의 세계, 텍스트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칼과 총이 되었는지 그 무서운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지식이 어떻게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말이죠.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할 때요. 군대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지식을 기록하고 소유하는 것이 곧 그 땅 자체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말 무서운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19세기를 거치면서 이런 학문은 영국과 프랑스가 아시아와 중동을 식민지로 삼는데 가장 완벽한 이론적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올바른 지배란 저 종속인종의 한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다. 보세요. 자신들이 쌓아 올린 지식을
마치 열등한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필수적인 도구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 대해 너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널 지배하는 게 당연해. 이런 식의 아주 오만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제국이 만든 단단한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운전병은 상사에게 복종하고 상사는 중위에게, 중위는 대위에게, 쭉 올라가서 총독은 여왕에게 복종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이 완벽한 질서. 물론 그 질서의 맨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서양이었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술적인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게 정치적인 명분을 제공하고요. 그 명분은 제국주의적인 통제, 즉 지배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는 현지에서 또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해내는 원동력이 되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끝없이 서로를 강화하는 아주 강력한 지배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이, 이건 다 옛날 얘기지.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얘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오래된 사고방식이 남긴 그림자는 생각보다 아주 길고 또 짙습니다. 지금부터 그 그림자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라운 지적인데요. 오늘날 미국 펜타곤이나 백악관 회의실에서 나오는 말들을 분석해보면요. 과거 식민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상투적인 표현이나 권력의 논리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옷차림이나 건물은 현대적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흐르는 생각의 틀, 지배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리엔탈리즘의 심장을 꿰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한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다. 그들은 대변되어야만 한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저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표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우월하고 이성적인 서양이 대신 말해주고 대신 이끌어줘야 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모든 종류의 외교적,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요,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화 속 영웅적인 백인과 신비로운 동양인의 모습. 특정 지역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묶어버리는 뉴스 보도. 그리고 타문화를 열등하거나 위협적으로 묘사하는 정치적 언어까지. 모두 이 오랜 사고방식의 메아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서양의 시선을 위해 만들어졌던 그 거대한 연극 무대, 동양이라는 무대 말이죠. 이 무대는 과연 완전히 철거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배우와 소품, 조명만 바꾼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